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빛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빛의 속도를 어떻게 측정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부분은 정말로 간단하게만 살펴보죠. 몇 가지 중요했던 역사적 사건만을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우리의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게 빛의 속도를 측정을 했던 이렇게 네 분의 업적하고 그때 측정했던 빛의 속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간략하게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주관적으로 빛의 속도를 어떻게 측정했겠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엠페도클레스는 빛의 속도가 그렇지가 않고 유한할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이때 당시까지는 실험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추측이었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갈릴레이, 르에머, 그리고 피조, 푸코라고 하는 분들의 실험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뭐 다른 분들 어떨지 몰라도 갈릴레이는 들어봤겠죠. 갈릴레이는 쉽게 말해서 3대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일 정도로 역사상 엄청나게 큰 공헌을 했던 과학자예요. 자, 그래서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요. 어떤 시도를 했었냐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갈릴레이는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갈릴레이는 그냥 간단하게 속도라고 하는 거는 공간상 거리를 알고 시간을 알면은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의 거리를 알고, 서울부터 부산까지가 직선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을 안다라고 한다면, 나눠버리면, 그렇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아마 속도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측정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바로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등불을 두 개를 들고 높은 산 꼭대기에 양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기록에 의하면 두 산봉우리 사이의 거리는 약 한 10km 정도가 됐다고 해요. 10km 정도 들어가서 랜턴불을 한쪽에서 탁 켜면은, 그러면 빛은 어떻게 되겠어요? 쭉 하고 직진해 가겠죠? 그럼 반대쪽에서 그게 번쩍하는 게 보이면 나도 이렇게 앞에 가리고 있던 불을 탁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돌아오겠죠? 그러면 양쪽 산까지의 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갔다 오는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빛의 속도를 측정하겠지 해서 바로 이 실험을 시행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 거리가 너무 짧았어요. 요 거리가. 그렇죠? 이 거리가 너무 짧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쪽에서 갈릴레이가 빛을 탁 열었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조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지구 7바퀴 반을 돌고 온 빛을 받겠죠. 이 정도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어서 갈릴레이는 거의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하는 결론 말고는 거의 다른 거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실험에서 중요한 건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공간상 거리만 파생을 하면은, 그리고 시간만 정확하게 잴 수 있으면 빛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이 뒤부터 이어질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갈릴레이 생각이 그 뒤에 곧바로 후대에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줘서 그 뒤에 40-50년 정도 흐른 뒤에 뇌모라고 하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측정을 해요. 근데 뇌모는 어떻게 한 거냐면 공간을 파생시킨 거예요. 어떻게 파생시켰냐면, 갈릴레이는 10km라고 하는 거리 때문에 너무 짧아서 빛을 측정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뇌모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게 목성의 이오라고 하는 행성이에요. 이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갈릴레이는 자기가 만든 망원경으로 목성에 있는 4가지 위성을 자기가 찾아냈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오라고 하는 위성이 있어요. 이 위성에 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목성의 그림자 때문에 얘가 가려지는 현상이에요. 가려지는 현상. 바로 이걸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궤도로 돌 때 여기 목성이 있고 목성 궤도를 이유가 돌 거예요. 근데 이 태양빛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음영으로 어두운 무늬가 생겨요. 근데 이유가 요 무늬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시차를 이용을 해서, 바로 이걸 이용해서 처음으로 무엇을 결정하냐면 빛의 속도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속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2.1 곱하기 10의 8승, 그러니까 약 한 2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측정을 해요. 지금에서 말하는 값하고는 좀 오차가 조금 나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빛속도하고는 많이 조금 오차가 나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르에머가 바로 이렇게 해서 빛의 속도를 처음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내요. 근데 그 뒤에 피코하고 여기 푸코는
피조하고 푸코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피조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구상에서 잰 거예요. 지구상에서 쟀는데 물론 이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약 한 뭐 35km 뭐 이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불을 놓고 그리고 여기에 회전하는 톱니바퀴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 빛이 갔다가 돌아오려면 그런데 여기는 톱니바퀴는 회전을 하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빛이 끊겼다가 또는 그 다음 요 사이를 지나갈 때는 보이게 될 거예요. 바로 그래서 톱니바퀴의 회전 속도하고 여기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 시차를 이용을 해서 처음으로 빛 속도를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빛 속도보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약간 더 크네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근데 그 뒤에 푸코는 비슷한 방법이에요. 비슷한 방법인데 이거는 거울 반사를 이용한 거예요. 한쪽에는 거울을 고정시켜 놓고 한쪽은 빛의 각도를 거울의 각도를 꺾을 수 있게 약간 틸트 줄 수 있게 만들었어요. 틸트 줄 수 있게 만들어서 이게 빛이 고정된 빛에서 가는 동안 여기를 약간 틸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를 줘서 그렇게 해서 그 각도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빛의 속도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빛 속도와 상당히 유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쭉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가면은 물리학 실험실에 가게 되면은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실험실 내에서 빛 속도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혹시 알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30만 킬로미터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지구를 약 한 1초에 7바퀴 반 정도 돌 수 있는 속도예요. 그렇죠? 그럼 달까지는 약간 2.5초 정도면 달까지 가는 속도예요. 그렇죠? 바로 그 정도로 속도가 여기는 빛 속도예요. 근데 이걸 정확히 말하면 어느 정도냐면 299 792 458 미터 퍼 초가 돼요.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는 것처럼 299, 792, 458, 2억 9,979만 2,458 미터 퍼 초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뜨면은 킬로미터로 되겠죠? 그럼 여기가 대강 30만이 되기 때문에 30만 킬로미터라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그냥 어림치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정확하게 빛 속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빛 속도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그 마이켈슨 몰리 실험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할 건데 그 실험이 역사적으로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실험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가치도가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실험을 설명한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빛 속도라고 하는 게 결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본성도 알았고 빛의 속도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관측한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뜻 느꼈을 때는 야 1초에 지구 7바퀴 반 정도를 돌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빛이 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우주의 규모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빛 속도는 약간 달라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이쪽은 지금 우리 은하예요. 우리는 은하를 실제적으로 찍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내가 내 모습을 찍을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내 모습을 찍으려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걸 찍으려면 우리 은하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인간의 기술은 그렇게 발달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연구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하는 상상도를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건 찍었어요.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거는 M31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실제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은하대의 규모를 잠깐 알아야 되는데 먼저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관건인 태양별 은하 우주를 얘기를 할 때 먼저 은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여기는 우리 은하가 있고 여기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은하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인간이 관측한 기술로 보게 되면은 우리 은하에는 약 한 별이 2천억 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도 약간 우리 은하보다 약간 많아요. 약간 2천억 개에서 2,500억 개 정도가 이렇게 별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하라고 하는 거는 약간 2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또는 그 근방의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은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은하가 지금 우리가 관찰하기로는 약간 똑같이 2천억 개 정도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숫자를 이제 줄일게요.
2천억 개 정도 별을 가진 은하가 2천억 개 정도가 관찰되고 있는 게 현대 우리가 관측한 우주의 크기예요. 우주의 규모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예요. 가까운 은하. 그런데 거리가 지금 측정으로는 대강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 한 250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또는 22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봐요. 별의 개수나 거리는 계속 이렇게 연구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변동돼요. 하여튼 그러면 여기를 대략 한 25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리고 우리는 여기 우리 은하에 있고 여기 나선 8 중에 태양계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쪽 안드로메다 쪽으로 야 하고 전파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답변을 왜 하고 왔어요? 그러려면 둘 사이의 거리가 약 한 250만 광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빛속도로 가도 얼마가 걸리는 거예요? 야 하고 가는데 250만 광년. 왜 하고 답변 오는데 250만 광년이 걸려요. 다시 말해서 한 번 통신하는데 500만 광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엄청나죠? 가장 가까운 은하까지 한 번 통신을 하는데 이게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의 일부예요. 이해들 갔죠?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때문에 빛속도보다 절대로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빛속도를 능가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최고의 속도가 빛속도예요. 그런데 공간상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한 번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엄청난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거의 무한대의 시간이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를 알 수가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우리 태양계에서 여기에 있는 M31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안드로메다를 찍었어요.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건 실제 사진이니까. 그럼 이때 모습은 도대체 언제 때 모습일까요? 내가 만약에 이 사진을 오늘 찍었다라고 한다면 안드로메다는 조금 이따 얘기했겠지만 실제 맨눈으로도 보여요. 쌍안경으로 보면 좀 더 잘 보이고 그리고 좀 더 어느 정도 고급 만안경으로 보면 실제 이런 윤곽이 보여요. 안드로메다까지는 그럼 내가 오늘 착각 찍었어. 그러면 그건 언제 모습일까요? 그렇죠. 언제 모습이냐면 빛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려면 250만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안드로메다는 250만 년 전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우주 규모라고 하는 건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인간이 또 하나 이런 걸 알아냈다는 게 정말로 대단하잖아요. 이게 과학의 힘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 하나 얘기를 해주면 안드로메다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안드로메다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와요. 원래는 공주죠, 공주. 여기에 보면은 안드로메다는 이디오피아에, 물론 여기 이티오피아라고 써있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이티오피아라고 하는 거기가 아니에요. 약간 달라요. 자, 그래서 이티오피아 그 지역이 아니고 하여튼 이티오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국왕 카페우스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W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별자리 카시오페아의 딸이에요. 딸인 안드로메다 이렇게 공주라고 하는 별자리가 떠 있고 그 별자리 속에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그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페르세우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가지고 페가수스라고 하는 천마를 타고 날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메두사를 이겼냐면은 여러분들이 일화 속에서 잘 알고 있듯이 메두사는 누구나 보기만 하면 다 돌로 바뀌잖아요. 근데 페르세우스는 싸우려고는 않고 방패를 열심히 닦아서 거울을 만들어서 자기 모습을 비춰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두사가 자기 모습을 보고 돌로 바뀌어요. 그래서 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천마인 페가수스를 타고 날아오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공주가 묶여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그래서 내려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유를 들어봤더니 바로 그거예요. 바다 괴물이 온다. 바다 괴물이 오는데 그 바다 괴물이 재앙을 막으려고 하면은 공주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어떻게 해요? 바다 괴물이 딱 나타날 때 메두사 머리를 꺼낸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 괴물을 물리치고 여기는 안드로메다 공주와 노손노손 살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별자리에 이러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양별 은하 우주 같은 이런 우주를 공부할 때는 또 하나 신화 속 얘기도 알고 있으면 재밌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과학적 입장에서 우주라고 하는 걸 다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과학적 입장에서 우주라고 하는 걸 다룰 거지만 이렇게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별자리 같은 것들도 알아놓으면 재미도 있고 또 하나 인문학적으로도 유용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여기도 보면은 여기 카시오페라라든가 그리고 여기 카시오페의 자리는
북극성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북극성이 있으면 북두칠성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별자리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별자리하고 전설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서 공부들을 하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더 할게요. 그 뒤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랬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에서 엠페도클레스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사원소설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각자 누가 우주를 구성하는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면서, 실제 요게 하나를 더 붙여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요분이 제5원소라고 하는 걸 하나를 더 붙여서 지상계와 천상계를 구성하는 물질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엠페도클레스는 다음과 같이 불이라고 하는 헤라클라이토스가 주장을 했던 불, 그리고 또 하나 공기라고 하는 아낙시메데스가 주장을 했던 공기,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탈레스가 주장을 했던 물. 물론 순서는 물이 제일 빨라요. 탈레스가 자연철학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기가 흙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사원소설을 주장을 했어요. 이 네 가지 원소가 우리 삼라만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소들끼리의 결합이나 분리나 또는 어떤 상대적인 양 같은 것들에 의해서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물이나 공기나 불이 우리 자연계를 구성하는 근본 원소는 당연히 아니에요. 현대과학으로는 아니지만 관념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원자론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듯이 그 원자들을 결합을 해서 지금 우리의 주변에 있는 물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식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게 여기에 있는 엠페도클레스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상계의 물질들이에요. 흙이라고 하는 것 땅 순서대로 본다면, 그리고 그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공기가 있고 그 위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상계와 천상계의 운동으로 세상을 구별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물체를 놓게 되면 사과를 놓게 되면 아래로 떨어져요. 그런데 그 위를 쳐다보면은 달, 태양, 그리고 천구라위에 붙박힌 별들은 어떻게 돼요? 돌고 있는 거예요. 원으로 끊임없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지상계와 천상계로 세상을 이분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천상계를 지배하는 물질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에테르예요. 에테르. 그리고 에테르라고 하는 이 사고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아인슈타인 때까지 와요. 에테르가 과연 존재를 하는지 않는지. 지금 우리는 지구 바깥에 나가면 진공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진공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관념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물질이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이동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도 안 주는데, 그런데 무언가가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나중에 후대로 오면은 전자기파가, 이 빛도 전자기파잖아요. 타동은 진행을 해가려면 어떤 매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자기파는 진공성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에테르라는 물질로 꽉 차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결정적인 실험에 의해서 여기에는 마이켈스 몰리 실험이라고 하는 요 간섭계 실험을 이용해서 결과가 어떻게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쭉 전해져 왔던 에테르라고 하는 우주 속에 이상적인 물질은 없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돼요. 이게 역사상 중요했던 실험이에요. 역사상. 왜 그러냐면 에테르 이론을 이렇게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거를 간섭계라고 하는 건데 물론 지금 이거는 현대적인 입장으로 그린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코헤런트 라이트 소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코헤런트 라이트 소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레이저를 뜻해요. 그리고 나서 양쪽에 미러를 놓고, 그리고 이쪽에 디텍터를 놨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방향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방향으로, 만약에 지구가 도는 방향으로 설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한 번은 반대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수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에테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에테르가 지구의 운동 때문에 흘러갈 거기 때문에 이쪽에 디텍터에서 받아들이는 이 패턴이, 간섭 패턴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측정을 하더라도 똑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에테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속에서 빛속도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빛속도는 진공 속에서 빛속도는
다른 물체 상대 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중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포문을 열게 했어요. 바로 이 실험 자체가. 그리고 아인슈타인, 거꾸로 말하면 아인슈타인 이제 논쟁에서는 이 실험을 먼저 알고 있었는지 또는 모르고 있었는지가 약간 논쟁거리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인슈타인하고 연결이 되고, 반대로 설명하면 아인슈타인이 바로 그래서 에테르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는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에 들어있는 가설, 첫 번째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가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광속도 불변의 원리, 그리고 또 하나 상대성 원리가 있는데, 여기에 광속도 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게 왜 가능하냐면 이 마이켈슨 모울리 실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는 에테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빛속도는 어느 방향이 됐던 서로 물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안 받고 똑같다라고 하는, 광속도는 불변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그만큼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주를 이제 측정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론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빛이에요. 빛. 그렇죠? 우리는 빛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물론 이 빛의 폭을 넓히면은 여기서 전파 만원경도 나오고 자외선 만원경도 나오고 적외선 만원경도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폭을 넓히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이런 이론을 써서 우주도 똑같이 관측과 이론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시작점이 바로 그래서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빛의 본성과 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고, 이제부터 그 뒤에는 무엇을 하면 되겠어요? 이제 태양별, 은하, 우주의 세계상으로 가면 돼요. 초기 개념이니까 꼭들 이해들을 해둬야 돼요. 자,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